터키는요, 실제로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 있죠. 터키는 에르게네콘이라는 터키의 그림자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터키는요,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실제로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 있죠. 터키는 에르게네콘이라는 터키의 그림자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당시에 터키의 대통령이었던 웨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웨잘. 이때는 총리가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긴 하겠네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양반이 암살 시도도 여러 번 당하다가 살아남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1993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웨잘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했을 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이 양반 암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원래 대통령 임기가 안 끝났을 때야. 93년이면은 원래 몇 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94년에 죽어서 끝난 거야, 대통령 임기가. 이 양반이 왜 암살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던 사람이냐면, 일단은 유럽연합, 당시는 93년 당시에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편의상 유럽연합이라고 할게. 자, 둘째로 쿠르드족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쿠르드족이 터키랑 사이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 에르도안이 스웨덴과 핀란드 최근에 나토 가입 허가해 준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맨날 백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스웨덴,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우리 핀란드가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을 빨리 되돌려오지 않으면 우리 터키는 당신들의 나토 가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인지 알아? 에르도안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르드족 무장단체들 중에 터키가 잡아들이려는 그 현상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터키 안에서 이제 그 쿠르드족들하고 실제로 총폭탄 쏴가면서 막 그런 게 있어. 지금까지도. 그들 중에서 이제 책임자였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이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 쪽으로 튀었나봐요. 걔네들 잡아다가 터키로 빨리 이제 돌려보내라 이 말이야. 지금 쿠르드족들하고 왜 지금 그렇게 사이가 안 좋느냐? 요거 뭐야 지금?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개박살난 다음에 서구열강들과 협의하에 맺은 세브르 조약의 결과입니다. 지금 터키 영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살났네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가 보입니다. 쿠르드족의 나라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그냥 다 발로 발나라로 뻥까버렸다. 그래서 쿠르드족들의 나라는 그냥 없는 거로 됩니다. 쿠르드족들이 어떤 민족들이냐면은 현재 현존하는 민족들 중에, 나라 없는 민족들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아요. CIA 월드북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CIA가 전 세계의 지표나 통계 같은 거 이제 매년 발표하는 그런 건데, 이 CIA 월드북에 따르면은 쿠르드족 현재 인구가 약 최대 약 4천만 명일 수 있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추정이냐면 지금 쿠르드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터키 주변에 계속 있으면은 위험하잖아. 그 다른 나라로 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쿠르드족이. 어찌되었든 이 4천만 명이란 인구가 사는 쿠르드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민족들의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터키와 무장단체들이 지금 싸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쿠르드족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물론 지금은 반반이라 그러더라고. 이 쿠르디스탄이 만들어질 예정이던 것도 1920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2022년이면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도 지금 태어났을 수 있는데 쿠르드족들이. 그냥 우리 쿠르드족들도 터키에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자 하는 여론도 있고,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금 다시 되찾기 위해서 쿠르디스탄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 반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장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터키의 입장과 쿠르드족의 입장이 정말 100번 서로 공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스만 제국이 박살나고 요 정도라도 영토를 간수한 것도 솔직히 성에 안 찼을 거예요, 터키 사람들은. 근데 쿠르디스탄 쿠르드족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의 나라가 생기나 했는데 사라진 거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가 생겨난 건데, 아까 말한 이 웨잘 대통령이 저 쿠르드족들하고 잘 협상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죽은 거야 갑자기 1993년에. 그래서 지금 음모론이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죽었느냐. 누군가는 쿠르드족과의 화해 모드와 협상 모드를 만드는 거를 싫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암살당했을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이 음모론은 터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진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저 웨잘 대통령이. 1993년 이 웨잘 대통령이 실제로 죽고 나서 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쿠르드족 무장단체들과 터키
터키 정부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로 민간인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쿠르드족 무장단체들도 터키의 민간인들을, 터키 군인들도 솔직히 지금 쿠르드족 민간인들이고 뭐고 간에 그냥 쏴버릴 때도 있거든요. 이런 아주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방금 말한 이 쿠르드족들과 관련이 있는 부패 스캔들이 뻥 터집니다. 언제? 96년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터키의 정치인, 공무원, 정보기관, 국방부, 군부, 게다가 마피아까지 엮여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던 게 뻥하고 터져요 실제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랑 터키가 이제 대립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엮여있는 부패 스캔들이라 그랬죠. 알고 보니까요, 터키의 수많은 기득권들이 뭉쳐가지고 쿠르드족 무장단체들한테 지원하던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르드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쿠르드족 출신 부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 쿠르드족 무장단체한테 뒤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돈을 지원하던 부자들을 골라서 암살을 하는 거야. 그게 터져요. 정부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군인이나 마피아를 대동해서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암살을 하던 거죠. 이게 실제로 뽀록이 나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알아보니까, 난 처음엔 그랬지, 단순하게 튀르키예랑 쿠르드족이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터키의 정치인과 군인들은 실제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랑 싸우는 입장이니까 그게 맞는데, 마피아들이 왜 여기 껴있냐, 이 양반들은 마약을 팔아야 되는데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마약을 밀매해서 자꾸 돈을 벌어서 터키의 마피아들이 돈벌이를 빼앗아 가던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마피아들의 돈벌이가 또 쿠르드족이 뺏어가니까 마피아들도 쿠르드족이 싫은 거고, 터키의 정치인과 군인들도 쿠르드족이 싫은 거예요. 서로 딱 맞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에르게네콘이 저 수많은 일들을 다 설계를 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지금 이 에르게네콘이 제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음모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양반 입에서도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나 에르도안은 저 에르게네콘 숙청하고 조지고 이 국민들이 평화롭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가 공약이야 이 양반. 저 에르게네콘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우두머리가 누구고 누구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있고 속속들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명확하게. 근데 있기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도 있고 사건도 일어나고 얘네들이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뽀록도 몇 가지 나고, 근데 명확하진 않아. 또 방금 전에 말했던 이 1996년 튀르키예 부패 스캔들, 요거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쿠르드족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죽였어도 터키의 국민이잖아요. 터키의 국민이면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지, 실제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아예 암살을 한 거 아닙니까? 터키의 검찰과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 수사관들이 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군인, 마피아들 중에 수사 대상이었고 관련자였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 처벌이 대충 얼버무려지고 제껴져요. 지금 말하는 건 팩트야. 실제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에르게네콘이 또다시 강력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양반들의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터키라는 국가는 현재 2022년까지도 아직까지도 국내 정치 안에 정보기관과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런 게 너무 많아. 음모론도 너무 많고, 에르도안도 뒤에서 뭘 해먹는 게 진짜 많고. 그래서 지금 에르게네콘이라는 저 그림자 비밀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터키가 흘러가게끔 쥐락펴락하고 설계를 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게 있다. 터키라는 국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암살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알고 넘어가야죠. 저 에르게네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암살을 했던 거로 추정되는 일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대충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대요. 종교주의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왜 종교주의가 절대로 안 되느냐? 아타튀르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923년에 세워진 저 터키 공화국이란 나라가 세속주의가 시작됐잖아. 과정이 몇십 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헤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수십 년간 몇몇 기득권들은 터키라는 국가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해먹기에 편한 네트워크 환경 상황을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종교주의로 바뀌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양반들의 네트워크 상황 환경이 싹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A라는 세상에서 헤쳐먹을 수 있던 거지, B로 세상이 바뀌면 못 헤쳐먹게 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을 라고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지금 저 에르게네콘 안에 누가 있을까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잡힌 인간들도 있어요. 왜냐면 에르도안이 실제로 저 에르게네콘 국민 여러분 같으시죠? 제가 잡아 족쳐드릴게요 하면서 검찰 수사 계속해서 에르게네콘이 오다를 내린 제3의 어떤 그 단체나 집단의 말단 조직원이 잡혔어. 에르도안이 꼬리 안 끊기게 하려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얘네 뭐야? 얘가 엮여있어? 그 얘를 수사했어. 근데 아니 고위공무원 얘가 엮여있다고? 걔를 조져서 이 사람도 엮여있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에르도안이 2000년대 중후반에 계속 조졌어. 깜짝 놀란 거야. 국민들도. 에르게네콘이 실체가 있었어? 에르게네콘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에르도안
에르도안 집권하고 나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정말로 크게 느꼈던 건 90년대 초반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대통령 암살, 그리고 96년에 터졌다는 부패 스캔들, 그거 수사하던 수사관 죽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믿어 정말. 그래서 저 에르게네콘이 그럼 누가 있느냐가 지금 강력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전현직 고위 관료들, 물밑에서 하는 지하 경제 세력들, 아니면 군인 출신들, 마피아 이런 불법적인 조직들이 다 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에르도안은요,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지금 첫 번째, 종교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종교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유는요, 본인의 지지율을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종교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교주의를 왜 가냐? 종교주의를 가야 그동안 터키라는 국가에서 팽당하고 있던 종교주의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율을 저 종교주의자들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에르도안은. 한편으로 종교주의자들보다도 머리가 많은 세속주의자들, 반종교주의자들은 어떡할 거냐? 국뽕 세리는 겁니다. 국뽕만 세리면 종교주의로 가도 이 양반들도 나 못 버려. 세 번째, 에르게네콘 조직이야. 지하경제, 세금 포탈, 수많은 국민들의 세수를 이제 망가뜨리고 부패한 혐의를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감추고 있는 저 에르게네콘들을 조지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대통령을 해먹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국가의 명칭을 티르키예로까지 바꿔가면서요. 에르도안은요, 2000년대부터 에르게네콘이라는 존재들을 다 조져놨었어요. 실제로 저 에르게네콘 조지면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개떡상을 합니다. 정말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양반은 정치하기 전에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 포퓰리즘을 잘하고? 축구 선수였습니다. 에르도안이 몇 년생이냐면요, 1954년생입니다. 트럼프보다 어려요. 트럼프가 47년생이니까 트럼프가 에르도안보다 7살 많은 거죠. 47년생, 54년생. 개시부졌습니다. 에르도안이 54년생인데 94년에 이스탄불 시장이 됩니다. 이스탄불이 어디야 지금? 여기 보이죠? 가자. 자, 여기 터키의 최대 도시죠.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르도안이 54년생인데 94년생의 저 터키 최대 도시의 시장이 됐다면은 41살에 된 거예요. 40살. 만 40살에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에르도안이 했었다는 저 이스탄불 시장 자리, 저 자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터키의 모든 정당은 반드시 저 이스탄불, 앙카라 같은 대도시의 시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려고 개 난리를 칩니다.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스탄불 시장 아니면 앙카라 시장, 앙카라가 이제 수도야. 이런 큰 도시의 시장이 되어야만 자기들을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터키에서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장 많이 특정 기업에게 돈을 쏟아붓고 몰아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탄불입니다. 그 다음 앙카라, 그 다음 이즈미르예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 두 번째 앙카라, 세 번째 이즈미르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 시에서 도로 새로 깜, 가로등 새로 갈아 끼움, 자 입찰,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뭐 이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입찰할 때 이제 우리 정의 개발당을 위해서, 에르도안 정당을 위해서 했던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쏟아주고 꽂아주고, 어떤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개판이었대잖아. 2019년 3월에 이스탄불 시장 선거가 있었대요. 이스탄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터키의 지방 선거가 있던 거지. 근데 에르도안 정당이 진 거예요. 진짜 0.2% 차이로. 그래서 에르도안의 이 정의개발당이 터키 중앙선관위 같은 데가 있어요. 이름이 최고선관위야. 최고선관위에다가 이제 따진 거야. 재검표해달라고. 그 재검표를 했어. 근데도 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에르도안의 이 정의개발당이 들어누워 별지랄을 다 떨어요. 이스탄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그 큰 도시들 몇 개를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 씨부레 이거 말이 되냐, 개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실제로 터키의 최고선관위가 그걸 받아줍니다. 에르도안 정당이 객기 부리던 걸 받아줘요. 터키는 지금 선관위가 에르도안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에르도안 눈치를 좀 보나 보다. 자, 그래 재선거를 했대요. 재선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후보였어. 여당 후보지. 9.2% 차이로 격차가 더 벌어져서 집니다. 재선거 안 했을 때 0.2%였는데 재선거에서 더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독재자야?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선관위나 법원이나 이런 곳에 자기들 사람들 꽂아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국민들이 지지는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반독재자야? 하프 독재자? 하이브리드 독재자?
이런 하이브리드 독재자는 지금 저는 이스탄불 시장이나 앙카라나 이런 큰 도시에 시장직이나 이런 거를 자리를 본인들이 만들어내야만 해요.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로비로 지금 그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떨어졌네. 이 이스탄불 시장으로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이 내보냈다는 이 비날리 일디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정의개발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이 대통령과 총리를 할 때 터키의 교통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정의개발당의 당대표, 정의개발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터키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야 이 사람. 터키의 국회의장이었고. 근데 떨어진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터키는 이스탄불 민심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스탄불 민심이 2019년도만 해도 에르도안의 정당을 별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가 누구냐? 이 양반이 붙습니다. 뭐 이제 변호사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야.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그렇다대요. 야당 후보. 자, 이러한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은 과거에 1994년에 40살밖에 안 됐는데 이스탄불의 시장이 되었었다. 에르도안이 어떻게 이스탄불 시장이 됐는지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죠? 젊을 때 세미프로 축구 선수였대. 키가 커 에르도안이. 오바마랑 비슷해. 키봐. 185 막 그렇다던데. 축구 선수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대요. 직업으로서 계속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더라고 에르도안이. 근데 축구는 잘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터키의 종교주의 아니면은 반공주의 조금 극단적인 좀 그런 정당들의 청년위원장 이런 걸 했었대요. 세미프로 축구 선수도 하고 일반 공기업의 직장인도 하면서 정당의 당원 활동을 하던 좀 그런 사람이지. 이제 좀 정치적인 좀 관심이 많으셨나봐.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1994년에 복지당, 이거 정당 해산 신청된다 그랬죠? 이 복지당의 이스탄불 시장 후보로서 에르도안이 나간 겁니다. 94년까지만 해도 에르도안이 그렇게 뭐 지지율이 높고 인지도도 높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부질로 당선이 된 겁니다. 지금 에르도안 몇 프로 받았어? 25.19% 받습니다. 다음 후보가 22.14, 20.3, 그 아래에 15, 12 다 있었어요. 상위 5명이 저렇게 갈라먹어서 에르도안이 좀 어부질로 당선이 됩니다. 25% 받아서 당선됐다는 거야. 이스탄불 시장으로. 에르도안이 1994년에 이스탄불 시장 나갔을 때 저 사람이 당연히 시장이 될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25%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에르도안은 당시 복지당이라는 정당이었다. 당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슬람 종교주의를 표방하던 정당이었다. 내가 최근에 터키 현지인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이 복지당이라는 당의 이미지가 어땠느냐. 근데 애초부터 90년대에도 저 복지당의 이미지가 좀 강경한 종교주의 정당? 우리 터키는 종교주의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지라는 이미지. 그래서 더더욱 에르도안이 이 복지당 출신으로 당선이 된 게 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최근에 터키 현지인분하고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제가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현지인이 누구냐? 그 알파고 신하 씨라고 제가 최근에 연락을 드려서 좀 그 여러 가지 좀 조언 고견을 좀 들었어요. 너무 잘 알려주시더라고. 논문이나 그런 걸 찾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덕분에 좀 많이 저희가 알게 되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에르도안은 종교주의 정당 복지당 출신으로서 이 41살에 이스탄불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탄불 시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요. 유능했다는 거죠. 이 이스탄불이란 도시 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일수록 토건을 못해요. 함부로 뽀개고서 뭐 구멍을 파고 씨부레 정주행 정신으로, 그게 힘들어.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일수록 쉽지가 않아요. 문화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터키의 이스탄불이 당시에 90년대에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쓰레기 냄새도 졸라나고 막 그런 지역도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이런 기타 등등을 확충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활용 정책을 드디어 도입해요. 94년에. 근데 여러분들 94년에 재활용 정책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빠르다고 느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깡통 플라스틱 뭐고 그냥 봉다리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1991년에 우리나라도 자원절약 재활용 촉진에 대한 관련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1995년부터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작됩니다. 한국도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에르도안은 94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이스탄불이 물이 부족했대요.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해서 수압도 약하고 그런 거를 해결해냅니다. 파이프 다른 그 강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스탄불 여기 강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뭔 개소리죠? 이거 바다야. 흙
türkiye에서 에게해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바다야, 바다 이거. 그리고 이스탄불이 지금 보면은 다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도로망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이스탄불 교통혼잡을 에르도안이 당시에 도로랑 다리 같은 거 막 건설해가지고 해결을 해내요, 어느 정도 진짜로. 육교도 많이 만들고 도로도 많이 만들고 고가도로도 많이 만들고 정주행 정신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유능하다는 평을 듣고 이스탄불 시장으로서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에르도안이. 원래는 그렇게 지지율이 안 높던 사람인데 저 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떡상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을 한창 하고 있던 1997년 터키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